현재 인류는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발전을 통해 지구의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그 이치를 탐구하던 인류는 우주를 향해 눈을 돌렸는데요. 고대로부터 인류는 우주에 자신들 이외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여겼고 그 존재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하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 만남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책임과학자가 만일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포착한다면 이에 반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일리스 교수는 이 외계인은 지구인보다 훨씬 진화한 생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문명이 높은 문명과 접촉한 역사는 행복한 역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기술적으로 뛰어난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지구상에서 큰 격차를 가진 두 문화의 만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 선례로는 콜롬비아 교환이 있는데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 이후 세계는 큰 격변을 맞이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 90에서 95%의 인구가 절멸했고 구세계와 신세계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모든 생활 양상이 변모했죠. 구세계인 유럽 원산지의 작물, 옥수수, 감자, 토마토, 담배, 고구마, 고추 등은 동방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식문화를 만들었고 쌀, 밀, 사탕수수, 다양한 품종의 가축 등 신세계의 작물은 유럽으로 퍼져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채광된 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중국에서는 주화로 사용되는 표준 금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류가 겪어온 역사가 보여주듯 미지와의 접촉은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죠. 외계 존재, 그 중에서도 지적 존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세티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세티는 외계 지능 탐색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1900년대 초 라디오가 출현한 직후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집중적인 탐구가 진행됩니다. 1896년 니콜라 테슬라는 고전압 변환 장치인 테슬라 코일을 발명함으로써 라디오를 발명하는데요. 그는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화성의 존재와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죠. 그 믿음은 1924년 8월 21일 화성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게 된 날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5시간 동안 매시 정각 5분간 모든 라디오 장치의 전원을 끄는 전국 라디오 침묵의 날을 홍보하였는데요. 미국 해군 천문대에서는 라디오 전파가 침묵하는 틈을 타 비행선을 띄워 3km 상공에서 화성의 신호를 관측했죠. 외계 탐사라는 인류의 갈망은 1960년대로 이어져 천체 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에 의해 프로젝트 오즈마라는 최초의 세티 실험으로 발전하는데요. 1984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주도하에 설립된 세티 연구소는 단순한 라디오 주파수부터 성간 양자통신 네트워크의 흔적까지 지금도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SETI uses the tools of astronomy to try and find evidence of someone else's technology out there. It might be that some massive network of communications or some could generate signals at radio or optical frequencies that a determined program of searching might detect. 또한 세티의 창설자인 천체 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세티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 우주의 지적 생명체의 수를 추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Are you familiar with the Drake equation? The one that estimates the odds of making contact with extraterrestrials by calculating the product of an increasingly restrictive series of fractional values, such as those stars with planets, and those planets likely to develop life. SF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우주는 우리 문명만 존재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적 존재와의 소통을 향한 끝없는 인류의 노력은 언젠가 그 결실을 맺게 될 텐데요. 비록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별들의 위치가 재정돈되어야 할 만큼의 시간과 거리가 소모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촉은 상호 간의 거리, 문명의 발달 수준, 문화적 인식과 적대 요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요. 외계 문명과의 접촉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외계 문명은 기술의 발전도에 따라 동등한 발전도의 문명
더욱 발전된 초월적 문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명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짓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0.75의 발전도를 보이는 지구 문명은 우주 진출 초입에 들어선 수준입니다. 만약 외계인의 통신이나 함선이 지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시작된다면 그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발전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데요. 이러한 외계 문명의 스탠스는 크게 두 가지, 우호적 문명과 적대적 문명으로 나눌 수 있죠. 지구 문명과 동등한 발전을 이룩한 문명 간의 접촉은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문명 간의 교류는 수십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인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접 접촉의 경우는 기술의 부족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위치 확보와 통신에 걸리는 시간조차 아득히 먼 세월이 걸릴지 모르죠. 현재 지구는 외계 탐사를 위해 보이조호를 발사한 지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광속으로 하루, 통신 신호로는 22시간 걸려 도달하는 거리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성간 통신을 시도하는 우리와 동등한 발전의 외계 문명 역시 비슷한 정보 전송 속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죠. 마션의 작가인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우리와 비슷한 발전도를 보이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그레이스는 지구에서 12광년 떨어진 타오세티에서 무기물질을 기반으로 한 외계인 로키를 만나는데요. 비슷한 발전도의 두 문명인은 로켓 공학과 재료 가공 기술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이렇듯 우호적인 문명 간의 접촉은 서로 간의 과학 기술을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적, 생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일 수도 있고 규소 기반의 생명체 혹은 어떠한 형태의 무기물적 존재일지도 모르는데요. 형태와 기원에서부터 차이점이 생겨난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물리 역학을 따를 가능성이 있기에 협력하에 무한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전도가 비슷한 외계 문명은 적대적인 존재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문명은 아직 상대성 이론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성간 항행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것은 비슷한 수준의 외계 문명 역시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 짧은 접촉에도 아주 긴 시간이 소모되고 언어 혹은 소통 방식이 달라 의사 전달이 어렵기에 서로의 의중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 혹은 다른 문화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기 힘들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상대보다 먼저 공격해 상대방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요. 만약 그들이 적대적인 존재라면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인류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낼 수도 있고 인류 과학의 발전 방향 역시 외계 존재에 대한 대응에 편향되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기술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죠. 하지만 이 역시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적대 문명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선발대를 보낸다면 도착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인류 문명은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서로 간의 직접적인 침공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미비한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문화적, 인지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인류의 기반을 다지고 있던 사상과 윤리적 기준들은 붕괴될 것이고 공동의 적을 가지게 된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으로 뭉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러한 적대적인 스탠스는 인류가 그리고 상대 문명이 충분한 과학적, 문명적 발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죠. 이종학 전문가 로버트 프레이타스에 의하면 인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태양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카르다쇼프 척도 유형 1의 문명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정기적인 성간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즉 최소 유형 2 이상으로 평가되는 초월적 문명이 인류와의 접촉을 위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인류학자 벤 피니는 이 상황을 19세기 말 유럽 식민 세력이 도래할 때까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던 뉴기니 섬의 원주민으로 비유합니다. 당시 석기 시대를 지나고 있던 뉴기니 섬의 원시 부족들은 유럽의 기술 문명이 전파되자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주민들은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럽인의 기술을 빌려 목조,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의 탈 것을 숭배하기 위한 비행장을 만들어 이른바 화물 숭배로 알려진 종교가 탄생하죠. 남서태평양의 어느 열대섬, 열대우림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모여든다. 그들의 맨 가슴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US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 아래 몸에 맞지 않은 큰 사이즈의 낡은 군용 재킷을 입은 깡마른 노인이
바누아투에서 흔히 사용되는 피지어인 비슬라마어로 기도문을 외쳤다. 사내들은 대나무 장대를 소총처럼 어깨에 메고 정글을 통과해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착륙장처럼 꾸며진 숲속의 공터였다. 그러나 이 외딴 섬에는 경비행기를 따라 만든 목조 건축물만 존재할 뿐이었다. 착륙장의 한 구석에는 대나무로 만든 관제탑이 우뚝 서 있었고 다른 편에는 진흙과 지프로 만든 위성 안테나가 놓여 있었다. 사내들은 하늘을 향해 깃발을 흔들며 착륙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기다린다. 하지만 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물 숭배 의식은 열등한 문명의 고등 문명의 화물이나 통신, 운송 수단을 신의 증거로 삼은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은 어떤 이들에게는 마법이나 신의 기적과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계 문명과 지구 문명 사이의 과학 기술이 마법처럼 보일 만큼 큰 격차를 보인다면 인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계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발전된 우주 문명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지극히 원시적인 사고 구조일 수 있죠. 지구에서 발전한 인간의 역사는 생물 간의 그리고 문화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일궈낸 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우주 문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인류의 문명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미 고도로 발달한 외계 존재가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눈치채고 우리의 정신적인 성숙을 기다려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언젠가 상대성 이론을 넘어 우리를 기다리는 외계 문명에 닿게 되었을 때 인류의 의식 또한 빠른 속도로 진화해 우주적 관점에서 협력 가능한 고등 존재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렇듯 성숙한 문명은 작은 행성과 종족, 생과 사, 옳고 그름을 넘은 우주적 규모의 계몽 혹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적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계 문명의 진화 과정이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수렴 진화를 통해 인간과 유사한 공격성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간 항행으로 직접적인 침략 전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달한 문명의 경우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인데요. 그들은 광속에 혹은 광속에 준하는 비행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 중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분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광속의 95%, 즉 아광속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지구의 모든 핵폭탄을 합한 만큼의 충격력을 줄 수 있는데요. 행성의 주요 거주민들이 대부분 지표에 살고 있는 지구의 경우 그저 질량체를 이동시켜 부딪히는 것만으로 손쉽게 멸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광속 무기들은 엄청난 위력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한번 발사된 무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우주의 모든 문명은 스스로를 숨기고 상대방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이른바 어둠의 숲 가설이 대두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지구의 문명이 선제 타격을 시도할 만큼 발전되지 않은 원시 문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진출로 인해 멸망에 가까운 위기와 변화를 맞게 된 신대륙 혹은 침략자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뉴기니 섬의 원주민들처럼 두 문명 간의 접촉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적대적 외계 존재들은 인류를 침공할 수도 있고 식민지로 개척할 수도 있고 혹은 자원 채취 용도로 행성을 파괴하고 내부 광물만 긁어갈 수도 있죠. 적대적인 외계 문명과의 만남은 어떤 형태로든 인류에게 이로운 결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가져올 변화를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비슷한 기술 발달 하에 두 문명이 전자기파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외계 문명으로부터 접할 수 있는 태양계 형성 이전의 은하 유산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양측은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죠.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과학적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를 원시 문명으로 격화시킬 존재와의 교류는 과거 인류의 그 어떤 경험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하죠. 생태학,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구의 환경은 갈라파고스처럼 독립적이고 고유합니다. 지구라는 폐쇄적인 환경은 외계 바이러스나 생물학적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극히 취약해 보이는데요. 반면 외계 유래종이 지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외계 유래종과 지구의 생물학적 접점이 아예 없을 경우입니다. 외계인 혹은 외계의 생물이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닐 경우 우리가 길을 걷다 마주친 돌멩이 수준으로 상호 간의 영향이 적을 수 있는데요. 물론 지구의 적대적인 외계 문명이 지구 생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고 극도로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죠. 어떤 방식이든 인류와 외계 생명체의 접촉은 생물학적 분류에 큰 갈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계관
우주 문명과의 접촉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우주의 질서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인류는 소위 우주적 겸허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SF 소설가 로버트 킹은 외계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5단계로 표현했습니다. 1. 초기 충격과 경악. 2. 자아 상실 또는 감소. 3. 인간 가치관의 변화. 4. 과학에 대한 재평가. 5. 종교에 대한 재평가. 이런 세계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신학 부문으로 이어지죠. 신학.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벌이게 된다면 인간은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가르치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종교 문헌에 외계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거나 우주적 관점의 새로운 종교를 원하는 자들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기존의 신학적 믿음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외계 문명으로부터 새로운 종교가 유입될 수도 있고 외계 문명 자체가 종교가 될 수도 있으며 지구상의 종교와 우주 종교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통해 우주적 관점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될 것이기에 그에 따른 고차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죠. 윤리.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 즉 천부인권의 보장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이기에 지구 밖 외계 생명체의 권리까지 보장해줄지는 미지수인데요. 외계인들은 크게 생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동물권에 가까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고릴라에서 까마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지각이 있는 개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등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외계인의 존재를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1979년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외계 생명체의 권리에 관한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높은 지능과 자각이 있고 욕망과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라면 인간과 같은 기본 윤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작용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구분이었죠. 어쩌면 현 시점에서 동물권에 대한 주장이 확대되는 것과 같이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새로운 인간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인권의 기준 하에 외계 존재 역시 인류와 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인권의 정의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도 큰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외계인의 인권 부여 및 그에 따른 법적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외계인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우주 너머에서 왔기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 시민권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급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2018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스티븐 호킹은 외계와의 접촉을 반대하는 강경파에 가까웠습니다. 외계와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인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지구보다 진부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인디언들도 콜럼버스의 군대가 호의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 호킹은 미래 인류의 희망이 우주 진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must also continue to go into space for the future of humanity. We are ourselves mere collections of fundamental particles of nature, have been able to come this close to an understanding of the laws governing us and our universe. It's a great triumph, and I'm happy if I have made a small contribution. I want to share my excitement and enthusiasm about this quest.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and not down at your feet. It matters that you don't just give up. While there's life, there is hope. 지금까지 인류는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우주와 또 다른 지성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끝이 어떻게 되든 인류는 위대한 발견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